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지수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새해 첫 주, 첫 월요일만큼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합격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 도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이제 교육 과정 학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제 강의 스타일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조를 먼저 잡는다. 이 교육 과정이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교육 과정 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형성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두 개의 프레임으로 교육과정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두 번째는 핵심을 터치해도록 합니다. 뭐 교육학 논술에서는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의 효율성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계획 1, 2월 계획 잠깐 보시면요. 1주에는 교육과정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번 주 월화는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끝냅니다. 2주, 3주 이제 교육 심리학 양이 조금 돼서 이 3주 걸쳐서 하게 되고, 4주 교육학습, 교수공학이죠. 또는 교육공학,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5주 교육평가 생활지도 상담, 6주 교육행정, 7주 사회학과 철학, 8주 교육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출제 비중을 보면 이제 교육행정학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학 논술이 시행된 이래로 교육행정학은 계속 출제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양도 좀 많습니다. 교육행정학이 왜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하고 교육평가죠.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한두 번 빼고 계속 출제될 정도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중요한 비중, 두 번째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은 좀 많은 게 이제 교육심리학의 양이 많습니다. 교육행정학 못지않게 양이 많은 게 교육심리학인데, 양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비중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출제진을 선발하는 사람이 심리학 전공자를 이렇게 섭외를 하지 않으면 심리학이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사실은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이제 무시하기는 좀 곤란하고, 요거는 뭐 교육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볼 때도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제 비중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타 이제 교육 사회학, 철학은 뭐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철학은 이제 비중이 좀 떨어지죠. 철학보다 사회학이 조금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 파트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정도로 사실 뭐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 교육 현실에서 선생님이 역사적 측면에서 아이들 지도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교육사가 출제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교육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교육학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가 형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1, 2월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세부 활동에 보시면 이제 오늘 월화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시까지 정규 강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5시까지 개인 관리 들어갑니다. 이 개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가졌다거나 좀 모르는 부분을 저희 이제 질문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암기를 하고 저한테 테스트 받고, 그야말로 이제
오럴 테스트입니다. 쓰기가 아닐 뿐이지 논술 형태로 저한테 말씀하셔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통합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설명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세 가지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날 배웠던 것을 점검하고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와 암기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를 미루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헉헉거려요. 그래서 이해하면 바로 그 즉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또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떤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개별적인 첨삭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정도에 따라서 또는 교육학에 대한 적성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찍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늦게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카페가 있죠. 요 일부러 만들었는데 여기 그 밑에 이제 그 첨삭 게시판이 있는데요. 1,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본격적인 논술을 쓰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정도의 첨삭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념 정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게시판을 이용해서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상황을 봐서 이제 그 내용들 다시 끄집어와서 여기 개별 개인 관리할 때 다시 논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참고로 보시고요. 전체 2018학년도 대비 연간 강의 계획도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1, 2월 시작하는 강의는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이 기본 이론에서는 교육학 전체에 대한 프레임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개념을 이해해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1, 2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1, 2월 정도만 알아도 지금 당장 시험에 예를 들어서 논술 쓰기 어느 정도 돼 있다. 당장 한 15점 정도만 맞을 수 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내용, 세부적 내용,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 토대 한 이 정도만 해도 최소한 제가 볼 때 14, 15초 정도 나온다라는 정도만 다루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심화된 배경 설명이라든지 다른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3, 4월에 이제 다루게 되고, 3, 4월을 통해서 전체 교육학을 종합하고 심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까지 교육학 이론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조금 빨리 적용을 하는데, 문제풀이가 5, 6월부터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를 해봤자 뭐 본격적인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객관식 기출 문제를 논술형으로 약간 변형해서,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논술형으로 변형해서, 그리고 논술형 기출 문제와 그리고 행시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교육학 이론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적용하는 거는 5, 6월부터 7, 8월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주된 교재가 1, 2월에는 고마워 건치수 교육학이 이제 1, 2월부터 3, 4월, 5,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5, 6월이나 7, 8월 정도에 핵심 터치 1, 2, 3가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5, 6월부터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는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받아먹기만.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그냥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 작업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도 저는 2권이 필요 없어요. 이게 교육학 논술에서는 그 책이 뭐 방대할 필요가 없어요. 방대하면 오히려 학습 효율성만 저해시키고, 어떤 책은 보면 너무 길어요. 줄거리로 돼 있고 막 줄거리인데다가 그냥 줄거리도 간단한 줄거리면 괜찮아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 한 페이지로 정리되는 것을 그 책은 보면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공도 공부해. 여러분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놀아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수험생이거든요. 이거는 교수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처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핵심 터치 1, 2, 3, 이 핵심 터치 1, 2, 3라는 것은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만 딱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데 본 교재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본 교재도 물론 이제 적은데 거기다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논술로 옮기는 문장은요, 한 문장에서 3문장밖에 못 옮겨요. 더 이상 옮겼다가는 지면 초가 됩니다.
우리가 한 두 페이지를 쓰게 되는데 한 페이지가 25줄, 또 다른 한 페이지 25줄입니다. 총 50페이지예요. 그래서 서론 5줄, 결론 5줄 빼면 20줄, 20줄, 40줄이 남죠. 논점이 4개가 출제됩니다. 논점 4개. 그러니까 지면을 꽉 채웠다 했을 때 한 논점당 10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더 초과해서 쓰게 되면 지면 전체를 초과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줄 다 쓸 수 있느냐? 못 쓰거든요. 보통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쓰게 되는데 그 정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6줄에서 8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논점에 6줄에서 8줄 정도 쓰게 되는데 한 논점에 또 3가지 쓰시고 그러거든요. 3가지. 3가지 쓰면 한 문장에서 3문장 쓰면 거의 10줄 정도 갑니다. 10줄 정도.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셨으면 정리는 한 문장에서 3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기본 교재를 보실 때는 기본 교재를 애써서 정리하시지 마시고 제가 키워드를 딱딱 지적해드리면 그 키워드만 지금 외우십시오. 그리고 살을 보태는 거는 제가 핵심 터치 1, 2, 3, 5, 6월 또는 이제 7, 8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때 그 프린트를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암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내용이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 6월은 이제 이렇게 핵심 적용하고 7, 8월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풀이합니다. 영역별.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5, 6월 같은 경우는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론을 이제 문제 적용해 나가고 7, 8월은 이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그 영역별로 점검하면서 역시 점검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풀게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역별 문제풀이를 90월 했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와 작년에 영역별 문제와 종합 모의고사를 합쳐서 90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7, 8월에 핵심 이론. 저는 이제 작년 7, 8월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아마 여기 제가 임용교육과 강의한 지는 꽤 됐습니다. 10년 전에 했었고, 저기 공무원 교육학 객관식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 7, 8월에 처음 이제 강의를 해서 그 7, 8월에 핵심 이론 설명드리고 바로 90월에 영역별 문제풀이와 종합 문제 11월 파이널 이렇게 해서 불과 뭐 5개월 정도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 7, 8월 그죠 7, 8월 작년 90월이죠. 작년 90월 영역별 문제와 종합 문제풀이에서 이번에 시험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논제 빼고 그냥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다음에 이 이론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왜 조나세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왜 교육과정 주제, 2015 주제, 뭐,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의 원리, 이런 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학교 동향들을 항상 살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조나선 다루신 분 거의 없어요. 물론 이론에서는 다뤘겠죠. 문제풀이는 안 다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영역별 27발을 하고, 이제 90월 종합 모의고사, 11월 파이널에서 핵심 압축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핵심 압축 정리 작년에 11월에, 작년에도 역시 11월에 핵심 압축 정리 했죠. 거기서도 3개 다 다뤘어요. 그냥 3개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분 강의 듣다가 핵심 압축 정리만 듣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서. 그리고 올해는 구성주의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구성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핵심 압축 정리에서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심층 면접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어떤 강의든 이제 수강하셨다 하면 이제 무료로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자, 이거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도로 띵킹맵 프린트물 있죠? 띵킹맵 프린트물을 잘 가지고 다니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1, 2월 강의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 왔겠죠, 당연히.
1, 2월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내용을 나름대로 조직해서 이거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교육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고 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 뭐 전공도 각각 교육 과정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교육 과정. 오늘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이 교육 과정 이 학문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답변의 모종에 여러분들 각자의 모종에 나름대로의 답변을 찾는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이 교육과정학 강의는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나는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한마디로 관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답변을 찾는데 몇 가지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학문에 대한 관점을 잡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는 교육과정 내일까지 통해서 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다.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는 날 내일 그 교육과정이 끝나는 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립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일단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탐구,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1, 2월 교육학 기본 이론반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교육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모종의 답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크게 보면 일단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그죠? 무엇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든지 교재를 만들든지 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개발해야 돼. 개발. 이거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 개발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도 있고 문서화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꼭 문서화해야지만 배웁니까? 제가 지금 주저주저 했던 것도 문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제가 이러저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모종의 어떤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서화하지 않아도 뭔가 배우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어쨌든 무엇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교육 내용이 문서화될 수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서화될 때는 개발을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크게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의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래?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만들래?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래라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만들래라고 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이 개발된 거 무엇 그 무엇의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교육과정 유형의 문제입니다. 유형의 문제. 크게 두 가지가 교육과정을 보는 눈이다. 뭘 만들 것인가? 교육과정 개발과 만들어진 형태가 어떤 것이냐? 교육과정 유형.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유형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 그러면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은 쿠렐에서 왔습니다. 쿠렐레라고 하는 겁니다. 쿠렐레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뭐 당장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쿠렐레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쿠렐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 의미와 첫 번째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요. 명사형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명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달리는 코스입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를 쿠레라하는 건데 자, 한번 보죠. 말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주마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코스를 이런 일정한 코스를 달리면서 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도달. 이게 이제 목적지겠죠?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일련에 달리는 경주 코스,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서 여기 도착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마치면 고등학교 학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목적지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전체적으로 1년의 이 과정,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 각각 교수 요목들이 있죠?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죠.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거를 이제 마치게 되면 대학 학위를 받게 되죠. 이렇게 1년의 경주 코스, 이거를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뭐라고 합니까? 교수 요목이다. 교수. 실러버스, 교수 요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코스, 교수 요목을 쿠레레다, 쿠레레. 경주 코스,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 교수 요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 달릴 때 달리기만 하느냐 안 해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비포장 도로면 비포장 도로 달리면서 말이 힘들어 하겠죠. 그죠? 또 여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 웅덩이를 경험하기도 하겠죠. 말이 실제로 달리면서 달린다, 말이 달린다, 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리면서 뛰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과정, 이 과정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농사형이라고 해서 뛴다. 말이 뛴다, 말이 달린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바로 말이 달리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의미를 형성하면서 각자의 의미를 형성하면서 반성하는 이런 과정들, 요 물웅덩이를 좀 피해가야지. 이렇게 실제로 말이 뛰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형성하고 반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교육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적 차원에서 볼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이나는 교육과정은 그 어원인 쿠렐에 복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원인 쿠렐에 복귀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 동사형의 의미, 체험과 경험의 의미 형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 달리고 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역사가 크게 보면 학생들에게 이제 진보주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지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 subject.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동을 가르친다라는 진보주의 슬로건입니다. 진보주의는 아동 중심을 주창하게 되죠. 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진보주의는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동의 경험.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가르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을 가르치는 말은 아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경험을. 그리고 크게 보면 교육과정 역사는 두 개의 시계 추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좌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의 역사도 보면 두 개의 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긴장관계가 있어요. 긴장관계. 첫 번째는 교과를 가르치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을 가르치자라는 논의가 있어요. 교과를 가르치자라는 것은 교과 지식을 가르치자는 것은 아동을 가르치는 아동의 경험을 가르치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과정 역사를 꿰뚫어 보면 교육과정 4조라고 또 하는데, 교육과정 4조를 보면 지식을 가르쳐야 되라는 4조가 있었고 경험을 가르쳐야 되는 4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두 개 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축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 그래서 교과를 가르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교과를 중시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모든 형태의 교과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교과를 강조하는 교과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얘기합니다. 문화유산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교과 형태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아이들은 문화유산을 잘 모르겠죠. 아이들이 무슨 철학을 알립니까? 생물학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까지 쭉 전해져 왔던 그 문화유산, 교과의 문화유산을
교과 내용으로 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담아서 아동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주면 전달. 자, 받아 먹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능동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강의 스타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조직된 교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게 이렇게. 이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이렇게 전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식 전달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이 교과 형태를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그렇죠. 제가 이 많은 교육학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얼마나 빨리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합니까? 가능하죠. 가장 큰 장점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교사는 전문가로 봅니다. 여기서는. 학습자는 미성숙자로 봐요. 너희들 모르잖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나는 그 교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사는 초임교사라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쉽게. 초임교사라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고 또 통제가 가능해. 이렇게 통제가. 교사학습 통제가 용이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단점이 뭡니까? 학습자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잖아요. 그죠? 학습자의 흥미와 피로와 관계없이 나는 생물학을 나 공부하기 싫은데 나의 흥미와 피로와 전혀 관계없이 그걸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수동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죠. 수동적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키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아동, 네가 경험하는 너의 생활 주변에 아동의 생활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아동의 생활의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가르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수동적인 학습 태도. 자기 문제니까 야 내가 오늘 오는데 말이야 밖에 교통사고가 났어. 옆반에 철수가 사고로 당한 거야. 이런 교통사고의 사례를 일상생활의 사례를 우리 옆에 보면 여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 하천이 비 올 때마다 범람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상생활의 문제거든요. 아이들 맨날 비 오는 때 하천이 범람하는 거 보면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의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그냥 이 일상생활의 학생의 아동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삼으면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흥미, 피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데 흥미와 피로를 만족시킴으로써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능동적 학습. 그리고 이 교과 중심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크게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경험 중심이다. 경험을 학교의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르치자라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험 중심은 뭘 가르치자? 학생의 생활 경험을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르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계축 옮겨옵니다. 그 이제 이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단점은 뭡니까? 자, 보세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학생들 경험. 뒤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협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과 중심에서는 협동심이라는 교과서 딱 한 몇 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협동심의 의미, 간단하게 얘기하고 협동심이 좋은 점, 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 그냥 몇 줄 안 되죠. 정리하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삽 들고 와, 꽹이 들고 와, 다 모였지. 팀별로 나눠 이렇게 몇 명씩 팀 나눠놓고 자 묘목 갖고 와. 자 오늘 묘목을 심는 날이야. 그러면서 땅 파기 시작해요. 전부 다 땅 파고 괭이질하고 그다음 묘목 심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땅 파고 묘목 심고. 자 오늘 뭘 느꼈니?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일이 빠르고 쉽더라. 효율적이다. 그래서 협동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하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협동심이라는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땅 파고 괭이질하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볼 때는 참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 문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입니다.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다가는 시간의 경제성이 위배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이 비효율적 운영된다. 교육과정이 비효율적 운영. 그러면 시간을 경제적으로 아끼고 이 문제점, 시간을 경제적으로 아끼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지식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학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제성을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학문 중심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교과 중심은 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지식을 반복 연습시키는 거예요. 암송시키고 암기. 자, 이거 전달해 줍니다. 자, 외우십시오. 오늘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반복 암송시킵니다. 반복 암송시키면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거예요. 물리 문제 계속 풀게 한다. 이게 과연 교과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무슨 수학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물론 물리 현상을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안목을 형성합니까?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안목, 수학적인 안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잡단 많은 지식들 다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핵심 뼈대만 가르치면 될 거예요. 핵심 뼈대. 물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죠. 눈.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우산으로 보이죠? 왜? 아, 우산 아닌가? 우산으로 보여야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이걸 비행기로 보는 사람은 좀 웃기는 얘기죠. 왜 우산으로 보입니까? 제가 우산을 다 그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산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우산의 기본 뼈대만 이렇게 추려서 형태를 조직했잖아요. 그죠? 조직. 기본 핵심적인 뼈대, 핵심 개념만 추려서 조직하니까 우산을 볼 수 있는 눈을 형성하는 게 이게 물리학이다. 이게 수학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리학의 개념들 굉장히 잡다한 지식들 많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물리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 다 추려서 중력이니면 상대성 개념이나 이런 거 다 추려서 이렇게 딱 조직화해서 요거를 배우게 되면 요걸 통해서 뭘 보여요, 여러분들이? 물리 현상이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집니다. 저걸 보면서 야, 태양이 오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가 자전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계절이 바뀝니다. 아,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오늘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뭘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개념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치자? 학문의 기조에 있는, 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지식이죠.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조는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지식은 기본 개념과 원리입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수동적으로 전달했잖아요? 여기다 반성으로, 야, 전달하지 말고 학생이 직접 발견하도록 해. 이 개념을 발견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 지식을 형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식의 구조, 핵심만 딱딱 추려서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비효율성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예요. 경제화, 단순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가르쳐, 핵심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그러니까 지식의 경제성, 단순화.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발견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내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경험은요, 경험한 것만 문제 해결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실제로 경험한 것에만 적용이 되는데, 얘는 일반 원리를 가르치니까 적용이 일반적 전이가 돼버리고, 일반적 전이. 얘의 단점을 얘가 다 극복해버립니다. 예. 세부적 내용에 있다가 다시 살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얘는 문제가 뭡니까? 지나치게 지적인 측면만 강조하잖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죠? 이 아이들 보고, 야, 너가 한번 내가 자료를 다 줄 테니까 중력이나 개념 한번 발견해봐. 상대성이나 개념, 이거 너 개념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소수의 엘리트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발견 못 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줘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연 물리교사가 물리 전체를 대학 교수만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은 지나치게 지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있죠. 이 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모여서 인간 형성, 전인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얘는 지적 측면만 강조하니까 문제는 정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의적 교육을 소홀히 하니까 정의적 교육과 인지적 측면을 다 아울러서 자아 실현하고 전인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인 거죠. 인간 중심도 역시 경험을 강조해요. 경험. 인간 중심 교육 과정도 경험을 강조하는데 사실 인간 형성에 지배하는 게 잠재적 교육 과정도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폭행을 선생님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리 와봐. 민주주의 한번 약간 설명했지. 한번 외워봐. 못 외웁니다. 이리 와. 폭 때려. 외워봐. 모르지. 폭 때립니다. 자,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뭘 가르칩니까? 은연중에 폭력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인간 형성과 관련되겠죠, 그죠?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 전부 다 모아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 교육 과정. 자,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의 역사, 흔히 말하는 교육 과정 사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의 경험을 가르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일장일단 있죠, 그죠? 여기서 한번 출제된 게 요거 장단점 쓰시죠. 한번 출제됐습니다. 장단점. 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장일단이. 이거 일장일단을 물어본 겁니다. 장점과 단점 두 개씩 쓰시죠. 그 다음에 학문중 교육 과정에서는 발견학습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 번 출제됐죠. 인간중 교육 과정은 이론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통합교육 과정 살펴봐야 될 것이고, 얘 살펴봐야 되고, 얘 봐야 되고, 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교과를 광역형으로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해서 2015 개정교육과 관련해서 2015 개정교육 과정을 해서 교과정 중심, 우리는 1차,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4차, 5차 이후 교육과정이에요. 5차 이후.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중 교육과정의 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은 이 전체를 다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이죠. 요것도 어느 정도 있고, 요것도 어느 정도 있고, 요것도 어느 정도 있고, 요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간단한 논리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내일 다룰 텐데, 요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여기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나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 것인지. 다 일단 다 파악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야되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개발은 교육과정을 유형화시켜 놓은 것이 있고요. 이게 개발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모형화해 놓은 거, 이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터해서 현대 일반적인 개발 절차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절차, 형태를 일반적인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일반적인 모형. 학자들이. 교육학에는 모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모형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좀 골치가 아프죠. 나중에 이 말을 갖고 저 말을 갖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해 봐야 되겠죠. 1년의 과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이다. 임용시험에 의해서, 자, 이번에 1, 2월에 나름대로 교육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하자. 그러면 제가 이 목표를 세웠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도달 정도를 중간중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어떤 과정이다? 교육과정 순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순서, 만드는 순서이자 어떤 순서입니까? 수업의 진행이죠. 수업의 진행. 교육의 진행.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런 내용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이게 다 교육 과정이자 수업의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이 수업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목표 설정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냐? 교수학습은 어차피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평가 영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과정학에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은 이거 두 가지. 내용 선정의 원리와 내용 조직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첫 시간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올해 2017학년도 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내용 조직의 원리 3개 쓰시오. 이거 못 쓰신 분들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쉽지만 기본적인 거 출제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조나선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하는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못 쓰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요거 올해 출제됐습니다. 2017학년도.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얘 이제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개발하는 일련의 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게 개발 모형이고, 국가교육과정 수준처럼 좀 대규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실제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 개발 모형이든 실제 모형이든지 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아실 수 있는 게 도대체 오늘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건데 교육 내용이든 지식을 가르쳐라, 경험을 가르쳐라 이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뭘 가르칠래 그랬더니 내가 뭘 가르칠래? 내가 말해줄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드는지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원리 원칙은 설명해 줄 수 있어. 원리 원칙대로 설명해 주면 네가 알아서 만들어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해 모형은 그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용이 도대체 어떤지를 한번 보자.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모형은. 이해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해 모형은 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 학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발 모형은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타일러입니다. 타일러가 합리 모형을 제시했는데 타일러가 합리 모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거는 타일러 모형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가 처음으로 합리 모형을 제시했는데 어떤 절차냐면 목표 설정하라. 이게 여기 타일러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현대는 목표 설정하라, 그 다음 내용 선정하라, 내용 조직하라, 교사학습 빼고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사학습이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내용 선정인데 얘는 경험의 선정과 조직이에요. 왜 경험 선정과 조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요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일러는 목표 설정, 두 번째 경험 선정, 세 번째 경험 조직,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마지막으로 평가. 요 4단계.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예, 처음으로 제기한 학자는 되게 중요해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 타일러. 그래서 교육 목표 설정, 그다음 두 번째 학습 경험 선정, 선정한 경험을 조직하라. 그 다음에 평가라. 이 사람은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동일한 거로 봐요. 그냥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수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학습 단계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학습이 빠져요, 그냥. 근데 일련의 절차를 보면 교사학습도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현대는 교사학습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이거 교사학습과 교육과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뺐습니다. 빼고, 하나, 둘, 셋, 넷. 내용을 하지 않고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바는 이제 타일러 제자인데, 여성으로서, 타바가 볼 때는 교사가 어차피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만들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사 아니냐.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든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원들, 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단원 만들고 또 다른 단원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 교과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한 단원부터 한 단원 모여서 전체 교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자면 누구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냐면 학습자 요구를, 당장 여기 있는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서 한 단원 모여 전체 교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얘는 일반적인. 그 다음에 스킬백은, 그 다음에 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또 있죠, 그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외적인 상황들이 항상 유동적이죠. 내적 상황도 있고, 외적 상황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내가 이번에 우리 이 학교에서, 주변에 뭐, 영어 캠프, 영어 마을도 있고, 또 그래서 영어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학교가. 그러면 영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게 우리가 과연 영어 랩실이 있는지, 선생님의 지식과 기능이 어떤지, 과연 선생님이 스피킹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학습자는 과연 스피킹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문법식을 원하고 있는지, 학부모는 뭘 요구하고 있는지, 지역사회는 어떤 것이 갖춰져 있는지, 이거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펴서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죠. 이게 바로 스킬백이 말하고자 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긴센 맥타이는 백워드 설계. 백워드가 뭡니까? 포워드 아니죠? 백워드죠? 그러니까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역방향. 우리가 목표, 타일러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험 선정하고, 평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험 선정 조직 평가인데, 이 평가를 앞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기고, 이거 내용 선정을 뒤로 뺀다는 거예요. 뒤로. 후진. 얘가 후진하고 얘를 앞으로 당기죠? 이게 얘가 후진되니까, 후진형, 역방향 설계. 평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는데 바로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평가 계획. 요거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지금 성취평가제를 2015에서도 강조되고 있어서 성취평가제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고 한번 출제가 됐지만, 그 다음에 타일러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스킬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모형입니다. 실제 모형은 실제로 타일러식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교육과정 개발,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에 참석해봤더니 내가 2015 개정교육과정 만드는데 해봤는데 타일러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목표 설정하려고 그랬더니 목표 설정하고 내용 선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내용 선정하려고 그랬더니 목표 설정하고 내용 선정하는 때부터 전부 다 견해들이 달라요. 전부 다. 한자 변기하자. 어떤 사람은 한자 변기하자. 반대. 여긴 찬성. 견해가 다르죠. 자, 지식을 좀 강조하자. 아니야. 경험을 강조하자. 견해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경험을 선정 조직이 쉽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기 과정이. 그래서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실제 모형은 저렇게 타일러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 해서 실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실제 교육 과정 개발을 묘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실제 모형이고 슈왑과 워커가 있습니다. 슈왑은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워커 정도 볼 수 있는데 워커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대규모 교육 과정 만들 때 필요한 거거든요. 2015 개정 교육 과정 여러분들이 만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다음 이해 모형은 아이즈너, 파이나 애플인데 요걸 우리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을 다시 개념하자. 재개념. 다시 개념하자. 다시 개념하자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 여기까지는 내용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내용이 뭘 지식을 가르치자, 경험을 가르치자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만드는 절차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절차만, 일련의 절차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탐구가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문제고 그 내용이 아동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아동의 경험과 이해 반성의 과정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 모형인데 아이즈너는
교육과정을 딱 봤더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만들어진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공식적 교육과정.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 요 둘 다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영교육과정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서 영교육과정의 말을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아이젠허가 영교육과정을 왜 주장했을까요? 왜? 영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버린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이다. 근데 그걸 왜 말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빼지 말라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교육과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일러에 대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타일러 목표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목표를 다시 세 가지로 유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는 예술가라 했는데, 예술가인 것처럼, 학생을 예술 작품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소질과 정신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려면 예술가처럼 교육적인 감시관 그리고 비전문가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비평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보시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파이너는 재개념인데 뭐냐면 실존적으로 재개념, 실존적으로. 파이너가 이거 파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나라고도 합니다. 파이나는 실존적 재개념화 교육과정은 그 어원이 쿠레에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사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사형 달린다, 체험한다는 거. 그래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실존이 앞서거든요. 실존주의에 따르면 실존이 본질이 앞서죠. 책상을 보시면 책상은 만들어질 때 본질이 먼저 있죠. 머릿속에 책상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본질이 있고 실존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본질이 앞섭니까? 실존이 앞섭니까? 본질이 앞서죠. 태어날 때부터 난 교사야 하면서 딱지 달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난 교사가 될 거야. 난 교사야. 이렇진 않죠. 살다 보니까 교사 길을 가고 있고 나중에 또 교사로서 완성돼 가잖아요. 그죠? 실존이 있고 실존이 만들어서 본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실존의 것은 실제로 여기, now and here, 여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바로 실존이에요. 이게 실존이죠. 그러니까 실제 학습자가 학습 교육 과정에서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는지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실존적 재개념주의자이고 애플은 사과합니다. 구조적 재개념주의, 구조적. 교육 과정을 구조적 재개념이라는 것은 이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사회 경제 구조를 얘기합니다. 사회 구조, 사회 경제 구조. 사회 경제 구조를 보십시오. 자본주의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르게 말하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내용을 딱 들여다봤더니 가진 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교육 내용으로 담겨져 있더라. 이렇게 비판하겠죠, 그죠? 특히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미국은 흑인보다 이제 백인 문화잖아요. 그죠? 백인들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요. 백인들 얘기만 나와요. 그럼 흑인들은 그 백인들 내용을 잘 모를 거아요. 자기 문화와 관련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자는 게, 애플이 말하고자 하는 구조적 재개념주의자이고, 이거는 교육사회학에서도 또 나옵니다. 교육사회학에서 신교육사회학자, 신교육사회학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번에 교육과정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자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이해 모형입니다. 됐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어떻게 개발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 모형을 제시한 학자가 첫 번째 타일러입니다. 한리 모형. 그 다음에, 아니야, 너무 일반적이야. 교사가 만들어야 돼. 타바. 학교 내외적 상황을 분석해서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스킬백. 그 다음에 평가를 강조하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계획하자라는 것이 위긴센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이다. 그 다음에 실제 개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워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재개념주의자인데 아이즈너, 파이나,
F 세 사람.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교육과정 유형을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과정의 역사, 교육사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과 중심, 그 다음에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끝입니다. 끝.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래, 뭘 만들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래, 개발 절차, 그 다음에 이해하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교육과정 유형을 공식화시키면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이다. 공식적 교육과정 5가지. 됐죠? 이렇게 교육과정 끝입니다. 두 개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실제 교육과정 실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있겠죠.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이 올해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둘 다 봐야 되는데 둘 다 볼 필요 없고 2015 개정교육과정만 보면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교육학에서는 선생님이 올해 문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뭐를 논하시오라고 나왔는데 볼 필요가 없나요? 볼 필요가 없어요. 주제로 나왔는데 교육학에서는 그 교정교육과정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문제를 주제를 똑같이 해서 2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냥 교육과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보면서 여기서는 교육심리학에서는 뭘 봐야 되고 교육과정에서는 뭘 봐야 되고 교육평가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이거 다시 한번 강조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교육과정 관련된 2015는 이런 걸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지. 액면 그대로 묻지는 않거든요. 액면 그대로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전공이 있죠. 그죠? 그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이 중시되고 있는 전공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 정리,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하나씩 지웁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래? 개발 절차죠. 목표 설정하죠.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 교수학습,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관련해서 첫 번째 출발자가 타일러죠. 타일러 합리적 모형. 합리적 모형입니다.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합리적 모형.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타바 교사 중심. 그리고 스킬백 학교,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중심. 그리고 위긴센 맥타이를 모르셔도 됩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모형이 있고, 그리고 이해 모형은 세 사람이죠. 아이즈너, 파이나, 애플 유형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죠.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됐습니다. 통합교육과정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개괄 한번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